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한 네. 외신 기사 무엇이 있을까 네. 열심히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 또 이 트럼프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2.0이 개막되는데 네. 과연 지금 윤 정부가 이 트럼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와, 진짜 매운맛도 이런 매운맛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즈니스맨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원래 정치했던 사람도 아니고 검사죠. 검사 출신이 비즈니스 능력이 있습니까? 이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막 이렇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걱정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선이 담긴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외신들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변하는 지역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네. 한반도도 되게 주의 네. 깊게 보고 있어요. 지금 외신에서 굵게 지금 커버하는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고요. 두 중동도 번째가 있고. 네. 중동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이슈입니다. 맞아요. 근데 러시아의 북한병이 파병되면서 그 다음에 김정은을 계속 얘기했어요. 선거 때마다. 네. 네, 계속 김정은과 소환했죠. 푸틴을 네.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김정은과 만나서 어떤 협상을 이뤄낼지 외신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네. 당연히 우리나라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디플로매트가 외교 전문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보도했는지 저희가 오늘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헤드라인이 How South Korea should prepare. should. 어떻게 한국이 트럼프의 이제 재집권에 대비해야 할까를 이제 이 특파원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게 가장 저는 좀 와닿나. 일단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물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도 하셨지만 네. 박빙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도 네. 이렇게 딱히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전혀 대비를 못했어요. 진짜 1도 대비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그런 대통령과 달리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적이나 뭐라 이렇게 네. 급진적으로 뭔가를 확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대비를 하라고 여러 명이 이미 윤 정부한테도 조언을 했다고 해요. 네. 과연 근데 이걸 대비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 여기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트럼프 주니어가 왔다 갔었는데 그때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만나고 싶었는데 안 만나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안 만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안 만난 거예요. 급이 안 된다고 그런 건가요? 글쎄요. 그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바이든 정부에 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는 트럼프 당선 다음 날에도 바이든과 미팅을 잡는 회담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가서도 바이든하고 회담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 관심을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쪽 정부에 줄을 다 대놨고 그리고 트럼프 캐비넷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거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가 사실은 안 됐었던 거 맞죠? 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제 바이든과 여러 가지 미국, 한국, 일본 셋 다 이제 북한을 겨냥한 굉장히 센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맞아요. 보란 듯이 셋이 이제 굉장히 끈끈한 협정을 맺으려고도 하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엄청 적대시했죠. 적대시했죠. 네. 그래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적으로 강경하게 네, 비판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 기사에 나오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적대적 발언을 통해서 김여정이 굴욕을 안겼다라는 대목도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윤 정부랑은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겠다. 네. 우리는 그냥 the end. 네.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면 과연 윤 정부가 낄 자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디플로매트에서 진단을 한 게 그렇게 확실한 이유가 네. 이미 윤 정부에서도 북한을 너무 적대시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적대적 감정이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는 윤 정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도 썼죠. 맞아요. 여기서 네. 그런데 북한은 윤 대통령과 네. 회담 가능성을 분명히 배제했다. 네. 그래서 만약 회담을 한다면 이것은 윤 정부의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면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지지율이 얼마인지도 얘기를 합니다. 19%. 19%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은 지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서면 한반도의 시나리오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그런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이 북한에 대한 스탠스를 다시 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지금 더 이상 뭐 가망은 없다. 약간 이런 그쵸. 강경한 네.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 정부가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북한이 윤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된 게 그러니까 이거 저 약간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윤 정부의 네. 예. 윤석열 정부가 그 소통 채널을 전부 끊어버리고 굉장히 강경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네. 대외적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얘기 그리고 뭐 대북 확성기 뭐 찌라시 뭐 이런 것도 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통일부에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한국을 패싱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대화에 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마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습니다. 그 사실. 당장이고 지금 진짜 한반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서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더 이상 네. 이제 참견하지 말아라라는 계속 뉘앙스를 보였고 미국에서는 안 돼, 너네 절대 전쟁하면 안 돼 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토니까 너네들이 상관하지 마라고 선을 딱 그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은 대만을 네. 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기사에도 나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둔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대만을 지원하려고 할 텐데. 네. 예. 만약에 그 대만 네, 유사시에 트럼프 예. 참모들이요. 네. 그럴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친다. 이런 시나리오도 시나리오도 무서운 있죠.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한국이 어떤 방어 능력을 준비하고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조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그 대만 유사시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방위 비용이 엄청나게 안보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체 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디플로매트는 윤 대통령은 적어도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대화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오픈 마인드로 나 그래 대화할 거야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이 디플로매트 말고도 다른 외신에서 네. 코멘터리라고 해서 이제 칼럼이 하나 실려졌는데 네. 거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좀 조언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네. 어떤 기사죠? 아, 네. 이거는 그 로버트 켈리라고 네. 로버트 켈리님이 쓰신 칼럼인데요. 그 로버트 켈리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방송 도중에 그 귀여운 딸이 나와가지고 아기가 들어왔죠. 아기가 나와서 네. 이제 아빠의 인터뷰를 방해했던 그 로버트 켈리입니다. 한국말 맞습니다. 잘하시는 부산에 네, 네. 계신 분. 네. 네. 네, 여기서도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된 이후에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한반도로 갈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일단 CNA라는 이 언론사가 네네. 어딘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는 싱가포르에 있는 네. 방송국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언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참 이 헤드라인 포토가 재밌어요. 네, 이렇게 일면을 다 모아서 네. 이렇게 했네요. 트럼프 당선 때 이 트럼프가 한반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이 트럼프 당선 때 헤드라인 네.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모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 맞습니다. 네, 당장 방위비 네. 분담금도 그렇고 네. 핵도 그렇고 네. 여기 칼럼에서 그런
안보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네. 크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재밌던 게는 미국에 많은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트럼프가 가장 큰 분노를 품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왜지? 그 왜죠? 당시 근데 여기에서 보면 네. 그 한국에 대한 혐오감은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그 방위비. 네. 아 얘네들은 돈 버는 기계잖아. 머니머신인데 맞아요. 돈을 머니머신이라고. 이렇게 안 내. 하면서 한국인들을 그저 끔찍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는 브로맨스를 가지고 있어라고 오히려 네. 과시를 한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 로버트 켈리가 여러 가지 아. 이제 우리나라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며 겪어야 될 어려움을 막 얘기해요. 방위비 분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 동맹에 대해서 어떤 위기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인 19% 불과해서 네. 이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일을 대중의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네. 한마디로 재정적인 건데 방위비 분담인 거죠. 방위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줄게 하고 딱 주면 얼마나 이 대중의 분노가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을 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허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대안을 이 사람이 제시한 것도 결국에는 핵무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진작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저희가 저번에도 외신 큐레이션을 해서 한번 네.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체 핵무장 담론에 대해서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네. 얘기해요. 트럼프는 한국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오히려 우리한테 요구를 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 보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사실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하자. 그렇다고 핵무기 보유가 당장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러 가지를 두고서 이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이게 왜 되고 어떻게 안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적어도 논의에 그쵸. 대한 준비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사실 트럼프가 당연히 핵무장을 허용해 줄 리가 없지만 또 핵 우산으로 제대로 보호해 줄 것이냐에 대한 신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실 그것 때문이죠.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 뉴스포터에서도 핵 무장 담론에 대한 그 외신 큐레이션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로버트 켈리가 그 기자회견 얘기를 해요.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good chemistry, 굉장히 네. 좋은 케미스트리를 기대한다. 그리고 같이 윤 일하는데 대통령이? 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나는 돈독한 그런 브로맨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처음이죠. 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트럼프는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개인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고 네. 나랑 브로맨스를 가진 사람한테는 좀 더 페이버를 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쩌면 트럼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진단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죠. 트럼프가 그냥 네. 단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이득을 줘야죠. 이득을 주면 친해지는 네. 거예요. 이득을 주면 친해지는 겁니다.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줘야 네, 됩니다. 실리를 줘야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요구를 했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그 방위비 분담을 다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뢰를 주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걸로부터 아마 국민들의 지탄을 좀 받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마음을 얻는 데 더 중요시 여길까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자기 부인의 마음을 저 구속 영장 청구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지금 그래서 오로지 신경이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충분히 아첨할 수 있다면
이거는 또 달라진다. 이런 좀 뉘앙스를 네,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맞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아첨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첨의 방식은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 다 원래 불리하지만 미국에는 또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들. 예.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익과는 계속 멀어질수록 트럼프한테 아첨하는 게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폴리티코에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차라리 옛날 그 문 대통령을 참고를 해라라고 폴리티코에서 조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문 대통령은 트럼프를 다룰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은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충분히 네고시에이터가 되겠다. 네, 트럼프의 어떤 특징을 다뤄가면서 음. 지혜롭게 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얘기를 근데 했었어요. 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둘이 협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관계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브레인과 참모진들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저희가 뽑아왔고요. 네. 작가님 뉴욕타임즈에서 좀 의미 있는 기사 하나 소개 또 해드리고 네. 싶었죠. 네. 의미 있는 분석, 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지점이 많은 분석 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런 트럼프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중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중국을 또 얼마나 적게 싫습니까? 네. 지금 와서 시진핑 아이고 우리를 좀 같이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하나 있었잖아요. 저번에 에이펙에서 분명히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했습니다. 무려. 근데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네. 베이징 계신 분들 취재를 좀 해보면 네. 그게 되게 형식적이었고 속내를 예. 들여보면 그렇게 막 뭔가 진전을 이룰 만한 내용은 그런 건 없었다고 없었어요. 해요. 네.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만남 자체로 좀 상징적이었는데 근데 베이징에 계신 분들이 이게 되게 한국과의 회담을 베이징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도를 했다고 해요. 좀 이례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뭐 한국과 했으니까 뭐 대단하다 자랑한다 이거라기보다 지금 중국이 차근차근 한 나라 한 나라씩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와도 회담을 했고 일본과도 회담을 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 회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에이펙 때. 그래서 네. 많은 나라들과 회담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한 우군을 모집 중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미국만 바라보고 트럼프랑 더 붙어야지 하다가는 트럼프와 중국과 싸우는 통에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다는 근데 거죠. 미국을 버리고 갑자기 중국 편에 서기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교활하게 사실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교활한 게 쉽지 포인트예요. 쉽지가 않은 그게 거죠. 저희가 NSC에서 겸손 NSC에서도 다 못다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역시 중국 전문가 한번 교수님께서 우리 그분들 여기 모시면 안 돼요? 작가님의 섭외력으로 우리 한번 NSC 멤버분들 모셔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 그 김희교 교수님이라고 중국 교수님이 그때 얘기하고 싶으셨던데 못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내는 제스처를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냥 서로 방문을 한다든지 정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거는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중국이 15일 비자 면제 풀어준 네. 게 약간 그런 우호적인 제스처를 제스처를 한번 먼저 해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그런 화답을 또 한번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베이징에 한번 갔다 온다 그런 제스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한테 지금 함부로 못하잖아요. 북한이 레버리지가 생겼잖아요.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서 러시아와 관계를 했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북한을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그럴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못하죠. 근데 다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한국도 중국과 한국도 중국과 약간의 손을 잡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에 대항할 레버리지가 생긴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이미 세계 리더들이
그 바이든이 떠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이 트럼프의라는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제 세계 리더들은 지금 중국과 살살살 그 중국을 이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안 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능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이철 박사님 우리 만나는데 네. 또 한번 여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 보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뭐 영국, 아르헨티나, 뭐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이제 시진핑과 대화를 G20에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예 중국 편으로 붙기는 그런 거 또 아니죠. 트럼프가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주려고 하는 그렇죠. 아니 뭐 자산을 투자하는 네. 데서도 레버리지가 필요하듯이 네. 사실 외교도 충분히 필요한데 네.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 정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태도를 빨리 뛰쳐나와야 네. 됩니다. 시진핑이 네. 좋아하는 스포츠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어쨌든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맞춰보고요. 네. 다음에 요 이슈는 네. 우리 전문가 이철 박사님 한번 모시고 맞아요. 여러분 슈퍼챗은 못하겠지만 네.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응원해주시면 전문가님들 섭외해서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멤버십 구독 꼭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